안녕하세요. 김태범 이현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키 시그널은 온더스포츠가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관련 소식만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는데요.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5회, 오늘도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죠. 이봉도님 오셨습니다. 온더스포츠 하트 또 달아주셨네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온더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문나님 또 오셨습니다. 킹스 팬으로서 올 시즌은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함. 수비는 에들레르의 영입은 젊은 수비라인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 예상이 됨. 골리가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피터슨과 퀵이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분명 봄 하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NWKIM님이 진작에 퀵 보내고 캠벨로 가다가 피터슨으로 갈아타는 게 맞았습니다. 함께 나눈 추억과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야 소중하지만 노쇠하는 노장들 붙들고 있으면 리빌딩 망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남은 김님이야 킹스 팬이신 걸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마이문나님도 킹스 팬이시군요. 저희도 올 시즌에는 LA 킹스의 봄 하키 가능성에 공감한 바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르 에들레르, 조너선 퀵, 켈빈 피터슨 뭐 이런 선수들 이야기 나왔는데 이현숙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퀵을 보내는 거는 계약 규모 때문에 불가능했죠. 규모도 꽤 이제 6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데다가 말씀하신 시점이면 몇 년 전이라면은 계약이 한 뭐 4년, 5년 남은 시점이 되게 될 텐데 그때 보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그때부터 아주 그렇게 썩 좋지 못했으니까 네. 이 계약을 딱 떠안을 만한 팀이 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내는 게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전 충분히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플레이오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지 않나. 네. 뭐 진짜 아주 없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런 팀들에 비하면은 아주 이제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 킹스의 봄 하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NWKIM님이 저도 여기는 2위에서 7위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밴쿠버는 7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희도 지난주에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예상 순위 2위 이하로는 실제 순위와도 좀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고 다른 디비전보다 예상 순위를 정하기가 그래서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중하위권이 워낙 다 비슷비슷하게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7위는 그냥 그 약점의 크기가 제일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뭐 그렇다고 아예 뭐 4위 팀이나 뭐 5위 팀 뭐 이런 팀한테 아예 비벼보지도 못할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밴쿠버가 예상 순위 7위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는 한 2, 3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음 JHHPP님 오셨습니다. 오일러스는 약팀이랑 붙었을 때 맥데이비드 쇼 보는 맛이 있어 재밌긴 한데 피지컬과 탄탄한 수비진 팀 만나면 맥도 못 추리고 쓰러지는 맛이 또 쏠쏠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는 애너하임 덕스가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독진을 먼저 갈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외국 포럼에서도 감독이 별로라는 평이 많네요. 추가로 여기서 게칠레프는 진짜 빨리 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왜 재계약했는지 감독이 올드해서 게칠레프는 또 킵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지그레스가 빨리 앤드류 카우필드처럼 빛이 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는 3위에서 7위는 그냥 다 하위권이네요. 오일러스는 약팀에게는 강해서 플레이오프는 나갈 수도. 가자마자 또 털리겠지만 이라고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와 애너하임 덕스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애너하임은 뭐 빛을 발하는 건 앞으로 시간 문제다. 미래가 밝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에드먼턴은 이 디비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글쎄요, 뭐 플레이오프는 또 정규리그와는 완전히 다른 무대고 지난 시즌 1라운드 때처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상이 좀 어렵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N.리님. 시애틀은 예의 바른 새 친구입니다. 다른 팀들이 고심 끝에 아슬아슬하게 보호하지 못한 자원들과 캡 때문에 내놓은 인라인 선수들을 모두 웃으며 지나쳐 주더니 NHL 선수 생활에 기로에 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희망차게 로스터를 채워주고 오프시즌에는 마치 지난해 우승팀인 양 조용히 보내며 모든 팀들의 변수를 최소화시켜 주었죠. 웰컴 투 NHL 하셨고요. NWKIM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뭔가 뒤로 된 합의 같은 게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스에서는 맥더미드 뽑았는데 킹스 팬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킹스는 잃을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돈 내고 버려야 하는 큰 가구를 공짜로 치운 느낌인 거죠. 근데 론 프랜시스가 핵심 자원 건드리지 않는 대신 이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썰이 팬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신빙성은 모르겠지만 정말이라면 다른 구단에서도 그런 비슷한 딜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시애틀은 예의 바른 새 친구다라는 표현 재밌었어요. 두 분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만큼 확장 드래프트 선발 때부터 이 시애틀의 선택 로스터 구성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움직임들의 연속이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무슨 계획, 무슨 의도인 건지, 뭐 진짜 뭔가 뒤로 합의된 게 있는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뒤로 합의된 게 있으면 그걸 표출을 해야죠. 그걸 표출해서 이제 그 베이거스는 그거 잘했거든요. 근데 시애틀은 그런 게 아예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합의된 이후에 뭔가 결과물이 나온 게 아직 만약에 뒤로 합의가 됐었다면은 그 가장 큰 예시로 비테크 바네체크 선수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겠죠. 2라운드 지명권을 미리 받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패닉 무브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루바워 영입을 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시 보내는. 그래서 이 팀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따임새 있게 딱딱 움직이는 느낌도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로스터 구성. 이제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스터는 너무 이제 비슷한 선수들만 뽑았다라는 거. 팀의 구성에서의 그러한 좀 다양성, 이런 부분을 아예 거의 생략하듯이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거. 그리고 일부 그 뭐랄까 생각했던 무브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전 대표적으로 그게 란데스코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란데스코그라든지 FA 때 풀릴 만한 인라인 선수들을 생각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을 선택할 한 부분도 뭔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썩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짜임새 있게 딱딱딱 맞춰서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드래프트 컨시더레이션 이래가지고 그 많이 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당시에 우리는 얘를 뽑을 건데 너희 얘 보호하고 싶지. 그러면 대신 이 친구를 뽑을 거니까 지명권이나 이런 걸 줘. 이래서 받은 게 이제 템파랑 대표적인 트레이드로 제이슨 게리슨 을 뽑은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세프랑 뭐 지명권이랑 이런 느낌으로 받아온 그 기억이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시애틀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애틀의 그런 로스터 자체가 아주 경쟁력이 크다. 물론 지금은 디비전에서의 그러한 역량 자체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기대를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 로스터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선택과 과정이 결국은 뭐 팀 성적 결과로 말해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팀 성적이 잘 나오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시애틀이 승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결과가 더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시애틀 크라켄에 관련된 댓글 봤습니다. 다음 짜파게티님 댓글 보죠. 혹시 저지 구매 방법 정리한 영상이 있을까요? 배대지를 써야 한다는 말도 있고 바로 한국으로 배송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NHL 저지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신데 평소에 NHL 정품 저지 구매를 즐겨 해오신 이현수 기자님, 그 혹시 기자님 전해주실 만한 구매 관련 팁, 뭐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여쭈신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직구 관련 커뮤니티를 좀 돌아보시면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옷을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엘버트 림님 오셨습니다. 한 팀만 빼고 치열한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군요. 카이오츠에 대한 링크를 확인했습니다. 종종 느끼는 거지만 정확한 이름을 전하려는 이 기자님의 노력에 감탄을 금하기 힘드네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나운서들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데 다들 카이오티즈라고
부드럽게는 카이오디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팀이면 본토 발음이 있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하는 발음과 다를 수 있으나 미국 프로팀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하키에 관한 많은 것들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송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국내 표준어 표기법하고 실제 발음하고 말씀 주신 대로 발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못 옮기는 발음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런 그런 경우도 부분은 있고. 타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좀 하나씩은 알고 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 방송,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반응에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이게 어차피 다 사람 사는 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행복하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이고 꿈인데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 이건 뭐 최고의 가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극찬과 응원의 말씀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댓글 다 살펴봤고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시즌 개막하니까 계속해서 좀 많은 목소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개막 프리뷰로 진행을 할 건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0월 18일 월요일은 한 주 휴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주 10월 25일 월요일에 하키 시그널 6회로 찾아뵐 예정이 있다는 거. 이 점 좀 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하키 시그널 6회부터는 NHL 2021-2022 시즌 개막 이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주간 리뷰 그리고 주간 프리뷰 형식으로 크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즌 개막 후에는 또 활발한 소식들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즌 개막 프리뷰 주요 매치업을 살펴볼 텐데 개막 첫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약 2주 정도치 일정상에서 한번 주요 매치업을 뽑아봤거든요. 그럼 잠시 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2021-2022 시즌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현지 시각 기준 10월 12일 화요일, 한국 시각으로는 10월 13일 수요일 오전에 개막전을 시작으로 새 시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디비전 개편이 있었고요. 정규리그 56경기 체제 단축 시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하지만 올 시즌에는 다시 기존의 4개 디비전이죠. 애틀랜틱, 메트로폴리탄, 센트럴, 퍼시픽 디비전 체제로 돌아왔고요. 정규리그 팀당 82경기 체제로 역시 복귀했습니다. 풀 시즌으로 진행이 되는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3피러드까지 정규 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5분간의 3대3 연장을 실시하게 되겠고요. 연장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슛아웃 승부합니다. 슛아웃은 팀별로 3명씩 대결하죠. 네. 뭐 KHL이나 IIHF 대회에서는 이제 5명씩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NHL과 차이가 있어요. 정규 승이든 연장 승이든 슛아웃 승이든 어떻게든 이기면 승점 2점을 얻게 되고요. 연장패 또는 슛아웃 패를 하게 되면 승점 1점, 정규 패를 하는 팀은 승점이 없습니다. 승점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팀 선정 방식도 기존 방식으로 돌아왔어요. 각 디비전 1위부터 3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각 디비전 4위 이하의 팀들 중에서 각 컨퍼런스별로 승점이 높은 2팀씩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추가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6개 팀이 스탠리컵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는 거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은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모두 각각 디비전 2위 대 3위 팀들이 맞붙게 되는 방식이고 각 디비전 1위 팀은 와일드카드 팀이랑 1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컨퍼런스별로 승점이 더 높은 디비전 1위 팀 대 와일드카드 2위 팀 이렇게 붙게 되고요. 승점이 더 낮은 디비전 1위 팀 대 와일드카드 1위 팀이 맞붙게 되는 방식이라는 점.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올 시즌 정기리그 순위표를 보시면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올 시즌 주요 개막전 매치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경기들은 어떠한 경기들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들은 어떠한 경기들이 있는지 주요 경기를 좀 뽑아봤고요.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면서 좀 예고하는 그런 성격의 회차를 준비했어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경기 일자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목되는 매치업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각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피츠버그 펭귄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개막전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은 NHL에서 가장 최근에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한 2연패를 차지한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가장 최근 2연패에 성공한 팀들의 대결이 올 시즌 리그 전체 개막전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에 가장 먼저 치러지는 첫 경기가 바로 이 두 팀의 경기가 되겠네요. 최근 15년간만 한정했을 때 NHL에서 가장 많은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를 기록한 팀이 바로 이 두 팀입니다. 피츠버그가 시리즈 승리 20회로 전체 1위고요. 템파베이가 시리즈 승리 지난 시즌까지 17회로 전체 2위에 올라 있어요. 최근 15년간 한정했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승리를 가장 많이 거둔 두 팀의 대결이 올 시즌 리그 전체 개막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 피츠버그의 전력에 좀 손실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예. 네. 뭐 크로스비 말킨 못 나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크로스비 말킨이 이제 둘 다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 매치업도 이제 그 최우선으로 언급이 될 만할 매치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피츠버그의 최근에 이제 전력상의 그러한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와 이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도 굉장히 전력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크로스비 말킨, 어떻게 보면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다 빠졌을 때의 그 느낌? 이러면 제프 카터 선수가 1라인 센터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경기는 조금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외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꽤 이제 그 주목도 자체는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매치이긴 해요. 이제 2연패 같은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최근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제일 센 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상징적인 개막전이 이제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보실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개막전 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까지의 매치업들을 보면 약간 좀 흥미를 끌만한 그런 매치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 NHL 사무국에 어느 정도 좀 의중이 들어간 매치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인 이 템파베이가 개막전을 해야 되는데 템파베이의 개막전 상대로 누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뭐 플로리다를 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플로리다와의 개막전은 좀 너무 많았고 자주 붙었던 감도 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최근에 가장 플레이오프에서 또 잘했던 2연패에 성공했던 좀 그런 강한 팀들 간의 매치업으로 상대가 좀 피츠버그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그런 좀 추측이 있고, 근데 조금 난감해진 게 이 크로즈비와 말킨이 함께 못 나올 거라는 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템파베이가 2014-15 시즌부터 최근 7시즌 연속 개막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템파베이가 이번에도 홈에서 8시즌 연속 개막전 승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고요. 올 시즌 리그 시작을 알리는 그 첫 경기 한번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날 10월 13일 오전 11시에는 시애틀 크라켄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대결이 잡혀 있습니다. NHL 31번째 팀 베이거스, 그리고 32번째 팀 시애틀이죠. 같은 디비전에 속해 있는 리그 막내 팀들과의 개막전이 성사됐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도 참 흥미로워요. 막내 팀이긴 한데 작은 형이 너무 잘하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 시애틀에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최근 창단팀 대결입니다.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는 창단 시즌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 확장팀 역사상 거의 최고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을 보냈기 때문에 네.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신생팀의 첫 시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홈구장 굉장히 그 분위기가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 등에 업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시애틀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네. 참고로 베이거스의 창단 첫 시즌이었던 2017-18 시즌, 그때 이제 개막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베이거스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7전 6승 1패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겼었는데 7경기에 34득점, 16득점, 골득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전이었던 그 홈 경기 필라델피아전에서는 졌어요. 그러니까 개막전 패배를 시작으로 해서 베이거스가 개막 후 첫 5경기에서는 1승 4패로 좀 부진했는데
결국은 이후에 이제 쭉쭉 올라가서 디비전 1위도 하고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시애틀은 올 시즌 프리시즌 경기 전적을 보니까 퍼시픽 디비전 팀들만 상대를 해서 4승 2패, 뭐 4승 중 연장승하고 슛아웃승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뭐 프리시즌 전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애틀이 베이거스전을 시작으로 이제 원정 5연전으로 창단 첫 시즌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베이거스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현수 기자님도 이 경기를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뉴트럴전 튜브에서 라이브 코멘터리를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예, 뭐 올 시즌은 라이브 코멘터리를 또 진행을 네. 하게 될 예정이고, 예, 이 경기를 이제 첫날 일정으로 잡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꽤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앞서 네. 말씀드린 그러한 창단팀 대결, 그리고 그 전력의 차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선 매치보다는 지금 경기가 좀 덜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덜 때문에. 난다. 네. 예, 뭐 크로즈비 말킨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요 경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애틀이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러한 불안 요소 같은 부분이 해소된 채로 첫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베이거스가 그냥 무난하게 전력만으로 놓고 본다면 베이거스가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법한 상황임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그 시애틀이 게임 플랜으로 교란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트럴전 튜브에서 이현숙 기자의 라이브 코멘터리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10월 13일 오전 11시에 시애틀 크라켄의 창단 첫 경기를 함께 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0월 14일 목요일 경기 보겠습니다. 오전 8시에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격돌을 했었는데 1979년 이후 4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대결을 했었던 두 팀이었어요. 참 토론토가 1패 후에 3연승을 거두면서 2라운드 진출 거의 뭐 눈앞까지 갔었는데요. 유력해 보였지만 몬트리올이 5차전, 6차전 연속으로 연장승, 그리고 7차전마저 승리를 하면서 5, 6, 7차전 3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4승 3패로 몬트리올이 승리를 했고 뭐 토론토에게 또 한 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을 안겼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기억이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매치, 이것만으로도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이 두 팀과는 좀 새로운 라이벌리가 형성될 만한 이제 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전 라이벌리, 당연히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항상 치열하긴 했었지만은 원래 보통 이제 하키에서 라이벌리 같은 경우는 좀 플레이오프 때 완전히 점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점화될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고, 토론토는 전반적인 컬러가 지난 시즌과 거의 유사한 데 비해서 몬트리올은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뀐 몬트리올의 컬러가 토론토에게 얼마나 이점을 보일 것인지,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냥 토론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 초반에 보여줬듯이 좀 압도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양상이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 그러니까 완전 플레이오프랑 다른 느낌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첫 대결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4일은 요 경기를 잡아봤습니다. 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도 대결했었던 두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1대3으로 뒤지다가 토론토가 역전을 하면서 연장승을 했었어요. 5대4로 토론토의 승리로 끝났던 지난 시즌 개막전이었는데 몬트리올이 이번이 또 설액을 할지 지켜보겠고요.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지난주까지 3번이나 경기를 치렀네요. 2승 1패로 토론토가 조금 우세했습니다. 같은 애틀랜틱 디비전 소속이고요. 올 시즌에는 또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뭐 계속 좀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그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뉴욕 아일랜더스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격돌합니다. 이 경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디비전 프리뷰를 하면서도 한번 미리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저희 하키 시그널이 예상한 올 시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정기리그 예상 순위 1위 뉴욕 아일랜더스, 2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개막전에서 만납니다. 예, 두 팀 디비전 최상위권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꼽아봤고요. 어떻게 보면 두 팀이 굉장히 이제 공격진에서는 이제 경기 자체를 좀 체킹 게임으로 또 풀어나가는 양상이 좀 이제 비슷한 느낌. 근데 수비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비진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은 캐롤라이나가 조금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골텐딩은 또 아일랜더스가 또 우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물고 물리는 부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전력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도 이 경기 꽤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지금 피츠버그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좀 디비전 라이벌이 될 만한 팀들이 모두 부상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면서 시즌 초반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주축 선수가. 앞서 네. 말씀드린 피츠버그는 크로즈 말킨 선수, 그리고 워싱턴도 맥스트램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타서 이 두 팀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 양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가 더 잘 끊을지 이런 부분을 보셔도 꽤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가장 최근 양 팀의 맞대결이 2020년 3월이었군요. 당시 캐롤라이나의 연장 승리였는데, 자, 이번 그 개막전 맞대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롤라이나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올 시즌 원정 13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홈구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홈 개막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원정 13연전의 시작을 알리는 또 아일랜더스의 첫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 일요일로 갑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시간대가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요. 캘거리 플레임스 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두 팀의 대결 개막전으로 성사되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꽤 이제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캘거리도 에드먼턴은 아예 공략을 못할 정도의 힘이 없는 팀이 아니고, 네. 에드먼턴도 좀 약점 자체는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라이벌리 어떻게 보면은 꽤 재밌게 또 풀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첫 주말이지 않습니까? 이 개막 첫 주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뽑았을 때 이제 이 경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지 시각으로도 토요일 저녁 경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온타리오주 더비도 있고, 오타와 토론토의 이제 경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많은 시카고와 피츠버그의 경기도 있고, 템파 워싱턴의 경기도 있고, 이날은 굉장히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의 경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가 많았는데, 좀 굳이 요 경기를 뽑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 더비에서의 그런 좀 상징성 플러스, 저는 서터 체제가 좀 얼마나 오래 좀 잘 녹아들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로서 에드먼턴이라면은 충분히 뭐랄까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서터 체제가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약점을 가진 팀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계산이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캘거리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에드먼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라이벌리에서 좀 기선을 잡고 시즌을 좀 이제 출발을 하는 부분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올 시즌에 같은 디비전에서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두 팀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맞대결 전적 굉장히 중요할 텐데, 캘거리 대 에드먼턴 올 시즌 첫 대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두 번 맞대결에서 에드먼턴이 두 번 다 이겼네요. 특히나 지난 10월 4일 경기는 0대3에서 4대3으로 오일러스의 대역전승으로 끝났던 바가 있어요. 프리시즌 때부터 아주 눈길을 끄는 결과가 있었는데 첫 대결 결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시애틀 크라켄 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예. 시애틀의 데이브 헥스톨 감독입니다. 예, 데이브 헥스톨 감독이 감독으로서 필라델피아에 처음 가게 돼요. 이제 뭐 코치로서는 이제 지난 토론토에서의 그러한 그 있기 때문에 네. 가게 됐었지만, 이제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어떤 의미로 친정팀이 되는 거죠.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관중들이 정말 아주 극성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큰 환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 사실 이 두 팀의 좀 연관성은 감독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애틀이 필라델피아에서 뽑은 트워린스키 선수도 아주 직전감의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에서의 접점도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감독,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팬들도 헥스톨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환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경기력으로 헥스톨 감독이 답변을 해줄 건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팬들의 그 환영이 맞을 건지, 이런 부분을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애틀의 데이브 헥스톨 감독이 2015-16 시즌부터 2018-19 시즌 도중에 해임될 때까지 3시즌 반 정도 필라델피아의 감독을 역임했었는데, 그때 성적은 이제 풀시즌 치른 게 3시즌인데
3번 중에 2시즌 플레이오프에 나갔고요. 2시즌 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성적 과연 필라델피아 홈팬들이 이제 헥스톨 감독에 대한 좀 어떤 기억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 경기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헥스톨 감독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그 첫 NHL 감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NHL 감독으로서도 복귀 시즌이잖아요, 올 시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전 소속 팀의 홈으로 이제 감독으로서 돌아간다는 의미, 뭐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매치업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고요. 예, 뭐 경기 주목을 내적으로 해볼게요. 본다면 필라델피아도 이제 라인 뎁스 어떻게 보면 선수층이 깊은 팀이기 때문에 시애틀이 어쨌든 선수층 자체는 괜찮지 않습니까? 선수진의 깊이 자체는. 네. 선수의 이제 그 결과적으로 역할에 맞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지. 선수층의 이제 깊이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가 좋은 팀을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필라델피아도 그때 프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센터진들이 다 이제 좋고 이제 라인 대응이 다 괜찮은 유형의 선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체커 유형의 선수도 많기 때문에 라인 대응 자체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강점 자체가 두 개가 부딪히면 어디가 더 셀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8시에 펼쳐지는 플로리다 팬서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격돌을 했었던 두 팀인데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템파베이가 승리했던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막 5대4, 6대5, 6대2 뭐 이런 스코어들 나왔고 총 6경기에서 무려 41골이 터졌어요. 경기당 평균 6.83골이 터졌던 난타전 시리즈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이 두 팀의 어떤 연고지, 플로리다주의 두 팀, 뭐 이 주목되는 매치업, 뭐 이 두 팀의 대결도 참 많은 관심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지역 라이벌리 같은 느낌으로 점점 가게 될 가능성이.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플로리다 두 팀이 지역 라이벌리가 생기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두 팀이 굉장히 이제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플로리다는 이전의 공격력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템파가 얼마나 이러한 그 플로리다의 맹공을 봉쇄를 해내면서 이점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느낌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이제 높다라고 봐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완전 전쟁과 같았던 그런 경기들과 함께 플레이오프 이런 부분에서의 또 스토리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올해도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항상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키 시그널도 올 시즌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템파베이를 1위, 플로리다를 2위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뭐 이 애틀랜틱 디비전에 또 최강자 다툼을 할 수 있는 두 팀의 올 시즌 첫 대결, 상당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력전 경기 양상이 좀 많이 나온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그러니까 보시기에 재밌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감독 코치진에서는 좀 머리 아픈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실점이 많은 경기들은 아무래도 할 일이 많아지죠. 근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고받는 난타전만큼 또 재밌는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또 몇 골이 터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10월 22일 금요일로 갑니다. 역시 시간은 오전 8시고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선정한 또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스펠 코트카니에미 선수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이적생. 첫 경기이기도 하고요. 두 팀 간의 첫 경기이기도 하고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아마 코트카니에미가 벨센터에 서는 건 처음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몬트리올 팬들의 그런 환호, 그 환영 같은 부분과 함께 코트카니에미의 이런 영입 그 과정 자체에서 여러 가지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코트카니에미가 어떻게 보면 자신 캡을 확보를 해서라도 그 계약을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몬트리올이 역시 넌 없어도 되는 존재였어 라는 느낌으로 좀 그 자신들의 결정이 맞는 정당성을 찾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스토리라인을 좀 풀어가는 것도 재밌게 이제 펼쳐질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꽤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스토리라인 하나 때문에 이날 많은 경기 중에 이 경기를 골랐습니다. 예스페리 코트카니에미 선수, 잠시 소개를 덧붙여드리면 2018년 1라운드 3순위 지명으로 몬트리올에 입단을 해서
몬트리올에서 데뷔해서 지난 시즌까지 총 3시즌 뛰었고요. 171경기에 62포인트, 22골 40도움이었네요. 지난 시즌에는 몬트리올에서 56경기 전 경기 출장에서 5골 15도움을 기록했던 선수가 올 시즌에 캐롤라이나로 이적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자, 전 소속팀 몬트리올을 만나는 이 대결. 자, 몬트리올에서 또 관중들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뭐 요거를 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사실 요 영입으로 캐롤라이나는 2018년 2순위, 3순위 지명권 둘 다 데리고 있죠. 스베치니코프, 그다음에 코트카니에미. 네. 뭐 같은 라인에 쓰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브린다무르 감독의 기용에 달린 거고, 주된 스토리라인은 이제 코트카니에미의 그러한 그 결정에 의한 팀들의 그러한 그 상황 자체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코트카니메 선수의 어떤 활약이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죠.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8시 콜로라도 애벌렌치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만납니다. 이 두 팀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팀인 콜로라도,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차지했던 콜로라도 대 플레이오프 우승팀 스탠리컵을 차지했던 템파베이의 대결이라는 점. 사실 이 정도 상징성이면 이 두 팀이 개막전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빅매치죠. 사실 이 두 네. 팀을 개막전 매치업을 했고, 왜 또 개막전은 평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 대표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팀과 최근 대표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성공하는 팀의 대결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꽤 이제 재밌는 이 스토리 라인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콜로라도는 작년보다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력 자체는 아주 강한 팀인 분명합니다만, 사실 여전히 상위권이긴 한데. 이 팀은 사실 1라인 하나의 존재라만으로서도 상위권에 들어가기 충분한 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작년보다 저는 조금 더 약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려를 이 템파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팀을 상대로 좀 우려를 좀 부식시킬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두 팀이 어느 부분에서 좀 디테일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차이가 나는지를 또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경기를 골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도 주말 오전이니까 뭐 국내 팬분들로서는 좀 더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예. 많은 분들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날도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시가 토요일이죠. 굉장히 좀 좋은 매치업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뭐 이 매치업 이외에도 뭐 토론토 피츠버그라든지 밴쿠버 시애틀 뭐 이런 경기 자체들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자체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뭐 지역 라이벌리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네. 밴쿠버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다르지만 두 팀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팀은 좀 신흥 라이벌리가 될 가능성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미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매치업 자체는 콜로라도 템파를 이길 만한 카드가 이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밴쿠버 시애틀도 충분히 한번은 이제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각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기인데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을 꼽은 이유는 저희 하키 시그널의 올 시즌 정규리그 예상 순위 디비전 1위 팀들 간의 그 첫 맞대결이라는 점이에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를 예상했던 뉴욕 아일랜더스 대 퍼시픽 디비전 1위를 예상했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붙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거의 뭐 2시즌 만에 붙게 되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은 보니까 1대0 승부였어요. 자, 이번 시즌 대결은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꽤 경기력 자체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팀 자체가 디비전 라이벌리 같은 느낌도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의 팀인데, 네. 전력 자체는 꽤 이제 두 팀이 강팀 반열에 이제 손색이 없는 팀이에요. 근데 체킹으로 아예 보드에서 갈아버리는 아일랜더스와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나 이런 옵션 같은 걸 잘 읽어서 끊어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 같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적인 측면 자체는 두 팀 다 이제 뭐 공격, 수비, 뭐 골텐딩 부분에서 모두 이제 강력한 이러한 부분을 과시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뭐 선수적인 스토리라인으로 보면은 로빈 레네르 선수가 이전에 아일랜드스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이 경기에서 아마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당장 지금 상황에서 이날의 주전까지 예측을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만. 앞선 경기들 스케줄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상대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주전 골리가 나오는 카드가 맞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네르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트로츠 감독이 레네르를 또 어떻게 공략을 해낼지 이런 부분. 예. 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두 팀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대결을 펼치는 팀들은 아니라는 점, 자주 볼 수 있는 맞대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또 눈길을 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아일랜더스의 트로츠 감독과 그 베이거스의 데보어 감독이 또 지금 베이징 올림픽 캐나다 대표팀 나란히 그렇죠. 코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 감독 간의 대결, 올 시즌 첫 맞대결이라는 점, 뭐 이 점도 좀 주목도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베이거스의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키 시그널 5회는 이렇게 개막 첫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주목되는 개막전 그리고 매치업들 한번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의 좀 많은 시청을 유도하고 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뭐 NHL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각으로 거의 오전 뭐 한 7시, 8시 조금 뭐 늦어지면 11시, 12시 경기 정도까지 그렇죠. 네. 이 정도 이제 시간대로 보통 편성이 될 텐데 뭐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청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또 뭐 라이브만 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뭐 오전에 네.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내 팬분들은 그 시간대 경기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생각보다 이번에는 금요일 매치업에 그렇게 좋은 매치업이 썩 눈에 띄지는 않았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일요일 좀 여유롭게 좀 하키를 좀 즐기시면서 이제 뭐 많은 팬분들께서는 진짜 뭐 일을 하신 도중에도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몰래 그렇죠. 보시겠죠. 예,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네. 있으십니다. 뭐 원래 골스 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근데 어쨌든 좀 여유롭게도 이제 즐길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주말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오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먹으면서 드시면서 보신다든지 뭐 점심을 드시면서 보신다든지 이런 이제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앞으로도 많은 좀 이번 올 시즌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NHL 개막 후에 경기 많이 보시고 저희 하키 시그널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기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미있는 한 시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키 시그널 6회는 10월 25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새 시즌 개막 이야기 경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5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 5회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